한국이 2위라고? 무슨 말도 안 되는. 회의 씨를 얼어붙게 만든 그 한 장의 그래프. 자원도 없는 작은 나라가 세계 경제와 안보, 기술의 중심에 섰다는 사실은 그들에겐 믿기 어려운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적 같은 데이터 뒤에는 피와 땀으로 수십 년을 묵묵히 버텨온 어떤 세대의 위대한 희생이 있었습니다. 왜 세계는 지금 한국을 다시 보고 있을까요? 그리고 일본은 왜 침묵할 수밖에 없었을까? 지금부터 그 위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에 남겨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저는 루카스 호프만입니다. 스위스 취리히 연방공과대학교에서 30년간 국가, 경쟁력 모델과 미래 권력 지도를 연구해온 데이터 분석가입니다. 학계에서는 저를 두고 흔히 제네바의 저승사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듣기 좋은 외교적 수사나 감정 따위는 외과 의사의 메스처럼 도려내고 오직 차가운 숫자만으로 그 나라의 남은 수명을 선고하기 때문이죠. 제가 낸 보고서 하나의 특정 국가의 국채 금리가 요동치고 글로벌 헤지펀드의 자금줄이 바뀌기도 하니까요. 2026년 2월 18일. 유난히 겨울 안개가 짙게 깔려 레만 호수의 수평선조차 보이지 않던 그날 아침, 저는 제네바 외곽 숲속에 위치한 한 비밀 회의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평소 국제 포럼이 열리던 화려한 컨벤션 센터가 아니었습니다.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는 위성으로도 식별이 어려운 안전 가옥 형태의 별장이었죠. 입구부터 분위기는 전시 상황을 방불케 할 만큼 살벌했습니다. 검은 선글라스를 낀 무장 경호원들이 삼중으로 바리케이드를 치고 있었고 홍채 인식과 정맥 인증, 그리고 소지품 전수 검사를 거친 뒤에야 겨우 로비로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보안 등급 트리플 A. 그 방 안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면면을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육중한 마호간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창문이 모두 암막 커튼으로 가려진 어두운 실내에 긴 타원형 테이블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둘레에 지난 반세기 동안 지구촌의 운전대를 잡아왔다고 자부하는 7나라의 고위급 전략 대표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 우리가 흔히 G7이라 부르는 소위 선진국 클럽의 멤버들이었죠. 겉모습은 여전히 화려했습니다. 한 벌에 수천 달러를 호가하는 최고급 이탈리아산 맞춤 슈트, 여유로운 미소, 테이블 위에 놓인 몽블랑 만년필과 에비앙 생수병. 그들은 서로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으며 샴페인 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들의 지위가 영원할 것처럼 이 세상이 50년 전과 똑같이 그들의 손바닥 안에서 돌아간다고 믿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저는 그들의 눈빛 뒤에 숨겨진 짙은 불안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1975년 석유 파동 때 만들어진 이 부자들의 사교 클럽이 50년이 지난 2026년 지금 유통기한이 다해가고 있다는 사실을요. 회의장 정면 벽 한 면을 가득 채운 대형 스크린에는 제가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의 첫 화면만이 덩그러니 떠 있었습니다. 2026년 G7 재평가 프로젝트 블라인드 테스트. 국가 이름을 가린 채 순수한 숫자만으로 평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의장이 짧게 저를 소개하고 물러났습니다. 박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저를 평가하려는 듯한 7쌍의 건조하고 오만한 눈동자만이 저를 향해 꽂혔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지 않고 육성으로 말했습니다. 울림은 그걸로 충분했으니까요.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저에게 의뢰하신 내용은 아주 흥미롭고 동시에 아주 위험합니다. 저는 리모컨을 눌러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1970년대 G7 출범 당시의 세계 경제 지도와 2026년 현재의 지도가 붉은색과 푸른색으로 겹쳐졌습니다. 지도의 중심축이 서양에서 동양으로,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죠. 여러분은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과거의 이름값과 50년 묵은 계급장을 떼고 오직 2026년 2월 현재의 데이터로만 G7을 다시 뽑는다면 결과는 똑같은가 라고요. 만약 탈락해야 할 나라가 있다면 누구이고 새로 들어와야 할 나라가 있다면 누구인지 냉정하게 검증해달라고 하셨죠. 이것은 단순한 순위 매기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존을 묻는 질문입니다.
제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테이블 오른쪽 끝에서 탁 하고 찻잔 내려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본 측 대표였습니다. 백발이 성성하고 뿔테 안경을 쓴 그는 특유의 깐깐한 표정으로 저를 노려보며 입을 열더군요. 호프만 교수, 서론이 깁니다. G7은 단순한 경제 수치로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민주주의, 인권, 그리고 국제사회를 이끌어온 품격과 역사가 있는 모임입니다. GDP 숫자 몇 개가 좀 변했다고 해서 멤버가 달라지진 않습니다. 우리는 아시아의 유일한 G7이자 서방 세계의 가장 오래된 파트너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초조함과 신경질적인 반응이 묻어 있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영국과 이탈리아 대표도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죠. 맞습니다, 교수. 전통은 무시할 수 없죠. 우리가 쌓아온 외교적 자산이 얼만데 고작 엑셀시트 몇 장으로 평가하려듭니까? 전통이라는 단어는 참 편리한 방패입니다. 실력이 떨어질 때 꺼내 들기 가장 좋은 핑계니까요. 저는 그들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옅은 미소를 지으며 반박했습니다. 전통, 중요하죠. 하지만 시장은 전통을 봐주지 않습니다. 투자자들은 품격에 돈을 걸지 않습니다. 오직 성장과 미래에 베팅합니다. 일본 대표님 말씀대로라면 과거 로마 제국이나 몽골 제국도, 아니 대영 제국도 아직 G7 상석에 앉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제국은 없습니다. 오직 국가만 있을 뿐이죠. 회의실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영국 대표는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돌렸고 일본 대표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차마 반박하지 못하고 입술만 깨물더군요. 오직 미국 대표만이 흥미롭다는 듯 입꼬리를 올리며 턱을 괴고 저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자,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은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블라인드 테스트를 시작합니다. 룰은 간단합니다. 국기를 가립니다. 나라 시름도 지웁니다. 여러분이 자랑하는 역사적 배경도 배제합니다. 오직 2026년 2월 18일 현재의 경제 효율성, 국방력, 기술 혁신 지수, 그리고 미래 성장 가능성이라는 4가지 숫자만으로 1등부터 7등까지 다시 줄을 세우겠습니다.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화려했던 성조기, 유니언잭, 일장기가 사라지고 차가운 엑셀 시트처럼 빽빽한 숫자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국가명은 모두 암호화된 알파벳 코드로 바뀌어 있었죠. 코드 A, 코드 B, 코드 C, 코드 K까지. 총 8개의 코드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기존 G7 7개국에 제가 선정한 히든카드 한 나라를 섞어놓은 것입니다. 이 안에 여러분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이 그토록 애써 외면해왔던 새로운 괴물이 섞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찾아보십시오. 당신들의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대표들의 눈이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자기 나라의 숫자가 어디 있는지, 혹시나 순위가 밀리진 않았는지 찾으려 애쓰는 게 보였죠. 첫 번째 항목은 경제 효율성 및 제조업 경쟁력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균열이 시작되었습니다. 잠깐, 이 데이터 뭔가 이상합니다. 독일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유럽 최대의 제조업 강국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코드 K라는 나라를 보십시오.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이 28%를 넘는데 동시에 디지털 전환율과 로봇 밀집도는 세계 1위입니다. 게다가 무역 흑자 규모가 독일과 거의 비슷해요. 인구 구조상 이런 효율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중국입니까? 아니, 중국은 1인당 생산성이 이렇게 높을 수가 없는데. 독일 대표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덩치는 중국처럼 크지 않은데 내뿜는 화력과 효율은 중국과 독일의 장점만 합쳐놓은 듯한 나라. 기존의 경제학 상식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압축 성장의 결정체를 보고 있었으니까요. 인구 14억의 중국이 보여주는 물량 공세가 아니라 고도로 정밀하게 세공된 다이아몬드 같은 효율성이었습니다. 두 번째 항목, 국방력 및 안보 기여도 그래프가 뜨자 장내는 더 술렁였습니다. 이번엔 프랑스 대표가 인상을 썼습니다. 이 코드 K는 도대체 뭡니까? 국방비 지출이 GDP 대비 2.8%가 넘는데 재래식 전력뿐만 아니라 방산 수출 증가율이 300%를 찍고 있습니다.
나토 회원국도 아니면서 나토 표준보다 더 강력한 화력을 갖추고 있다니. 이건 단순한 군사 대국 수준이 아니라 거의 상시 전시 체제에 준하는 국가 아닙니까? 자유진영에 이런 무기고가 있었다고? 맞습니다.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휴전 중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자주 국방을 위해 뼈를 깎아 만든 그 독보적인 방산 경쟁력을 말이죠. 평화로운 유럽의 온실 속에서 자란 그들에게 야생에서 생존을 위해 단련된 코드 K의 근육은 위협적일 정도로 거대해 보였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항목, 미래 기술 선도 지수.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분야였습니다. 이것이 결정타였습니다. 스크린에 그래프가 솟구치는 순간 저는 슬쩍 일본 대표를 훔쳐봤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시선은 집요하게 코드 K의 데이터 항목 중 하나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첨단 기술 특허 출원 건수와 청년 세대 고등교육 이수율이었습니다. 그 항목에서 코드 K는 일본을 2배, 아니 3배 차이로 찍어 누르고 있었으니까요. 일본의 그래프가 고령화와 아날로그의 늪에 빠져 완만하게 하강 곡선을 그리는 동안 코드 K의 그래프는 마치 로켓처럼 수직으로 치솟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자랑하던 소재, 부품, 장비 기술력조차 2026년의 데이터에서는 코드 K에게 역전당해 있었습니다. 일본 대표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찻잔을 쥔 그의 손가락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죠. 그는 직감한 겁니다. 미국 옆에 나란히 설 수 있는 이 코드 K가 그들이 그토록 애써 무시해왔던, 아직 멀었다며 깎아내리고 싶어 했던, 툭하면 수출 규제를 들먹이며 으름장을 놓았던 바로 그 나라라는 것을요. 장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그 나라인가? 에이, 그럴 리가 없어. 우리가 알던 그 나라는 따라쟁이였잖아. 언제 이렇게 큰 거야? 인도인가? 아니야, 인도는 인프라가 이렇게 완벽하지 않아. 하지만 숫자는 너무나 명확하게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스크린 상단 구름 위 성층권에는 단 2개의 코드만이 존재했습니다. 최상위 등급, 글로벌 초강대국, 코드 US, 그리고 코드 K. 그리고 나머지 전통의 강호들은 인정하기 싫겠지만 저 아래 주요 강대국 그룹에 몰려 도토리 키 제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격차가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1위와 2위가 저 높이 천상계에 있다면 나머지는 인간계에서 아등바등하는 모양새였죠. 심지어 G7의 일원인 이탈리아와 캐나다는 코드 K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충격적인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단상의 리모컨을 들어올렸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셔야 합니다. 50년 전 여러분이 만든 그 잣대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종의 국가가 탄생했다는 것을요. 덩치는 중견국이지만 파워는 초강대국인 나라. 자원 하나 없지만 사람의 머리로 세계를 제패한 나라. 전쟁의 폐허 위에서 시작해 이제는 원조를 주던 나라들을 발 아래 두고 내려다보는 유일한 나라. 미국 대표가 빙그레 웃으며 저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이제 그만 뜸 들이고 보여주시지 라는 신호였죠.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여유로웠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고르고 마지막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긴 말 필요 없습니다. 이제 이 블라인드를 걷어내겠습니다. 과연 2026년 낡아빠진 G7의 판도를 뒤집어버린 이 코드 K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일본 대표는 차마 화면을 보지 못하고 눈을 질끈 감아버렸습니다. 그의 떨리는 만년필 끝이 테이블 위를 불안하게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침을 꼴깍 삼키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적막한 순간. 저는 힘주어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금 그 충격적인 이름이 공개됩니다. 제 검지 끝이 리모컨의 공개 버튼을 누르는 순간 회의실을 채우고 있던 공기는 진공 상태처럼 멈췄습니다. 빔 프로젝터의 펜 돌아가는 소리조차 천둥처럼 느껴질 만큼 무거운 정막이 감돌았죠. 스크린 위 암호처럼 적혀있던 무미건조한 코드들이 하나둘씩 본연의 색깔을 입으며 국기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흑백 영화가 갑자기 총천 연색으로 바뀌는 듯한 시각적 충격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바뀐 것은 하위권이었습니다.
7위, 6위, 5위. 우리가 흔히 전통의 강호라 부르던 유럽의 콧대 높은 나라들이 줄줄이 그 자리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탈리아, 캐나다,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프랑스까지. 그들은 자신들이 최소한 4위 안에는 들 거라 확신했겠지만 2026년의 데이터는 그들을 냉정하게 중하위권으로 밀어내버렸습니다. 프랑스 대표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며 와인잔을 쥔 손을 떨었지만 저는 시선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진짜 결과는 그 위에 있었으니까요. 사람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스크린의 최상단, 구름 위 성층권에 홀로 떠있는 두 개의 자리로 쏠렸습니다. 최상위 등급, 글로벌 리더. 왼쪽의 코드 US가 먼저 성조기로 바뀌었습니다. 여기까진 아무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1위라는 건 해가 동쪽에서 뜨는 것만큼이나 당연한 사실이니까요. 미국 대표는 여유롭게 넥타이를 고쳐 매며 승자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역시나 하는 표정이었죠. 문제는 그 바로 오른쪽, 미국과 거의 대등한 높이의 막대 그래프를 세우며 버티고 있는 코드 K였습니다. 디지털 픽셀들이 빠르게 회전하며 색을 입혔습니다. 가운데 붉은색과 푸른색의 태극 문양이 선명하게 소용돌이치고 내 모서리에 검은색 건공감리 사괴가 단단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대한민국. 그 순간 회의실을 지배한 것은 환호성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삼키지 못한 비명, 그리고 뒤이어 찾아온 무겁고 질식할 것 같은 침묵이었습니다. 특히 일본 대표의 반응은 압권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입을 반쯤 벌린 채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몽블랑 만년필이 탁 소리를 내며 테이블 위로 떨어져 굴러갔지만 그는 그걸 주울 생각조차 하지 못했죠.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부정하고 싶었을 겁니다. 꿈이라면 제발 깨고 싶었을 겁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아시아의 유일한 선진국 타라입구의 자존심이 저 태극기 앞에서 산산조각이 나는 걸 목격했으니까요. 제가 무거운 침묵을 깼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이것이 2026년 2월 18일 오늘의 진실입니다. 스크린에는 잔인할 정도로 명확한 수치들이 나열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붉은색 레이저 포인터로 1위 미국과 2위 한국 사이의 간격을 가리켰습니다. 보시다시피 1위 미국과 2위 한국의 종합 점수 차이는 불과 3%포인트입니다. 통계적 오차 범위를 감안하면 사실상 동급입니다. 하지만 2위 한국과 3위 독일 사이의 격차를 보십시오. 무려 15%포인트가 넘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좌중을 둘러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제 G7은 7개의 별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과 한국이라는 거대한 2개의 태양과 그 주변을 도는 5개의 행성.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마주한 새로운 우주입니다. G7이 아니라 G2 플러스 5가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이건 말도 안 됩니다. 결국 일본 대표가 참지 못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넘어가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깊은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호프만 교수, 당신의 데이터 알고리즘에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게 분명합니다. 한국이 2위라니요? 그 나라는 자원 한 톨 나지 않는 나라입니다. 인구도 줄고 있고 북한이라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항상 머리에 이고 사는 나라란 말입니다. 어떻게 그런 나라가 독일이나 일본보다 위에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건 명백한 데이터 조작입니다.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의 외침에 독일과 영국 대표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자존심도 허락하지 않았겠죠. 자신들이 한 수 아래라고 여겼던, 아니, 수십 년 전만 해도 원조를 해줬던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자신들의 머리 꼭대기에 있다는 사실을요. 맞습니다. 인구 구조상 한국의 생산성이 저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방산 데이터도 과장된 거 아닙니까? 쏟아지는 의심과 항해 속에서 저는 오히려 차분하게 노트북의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진정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나오실 줄 알고 제가 코드 K의 비밀이라는 추가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조작이 아니라는 증거를 여러분의 뼈가 아플 정도로 명확하게 보여드리죠.
화면이 바뀌고 불가능한 삼각형의 완성이라는 제목의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일본 대표님 말씀대로 한국은 자원이 없습니다. 영토도 좁습니다. 안보 리스크도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그 결핍이 이 괴물을 만들었습니다. 편안한 환경에 있었다면 한국은 그저 그런 나라로 남았을 겁니다. 하지만 생존을 위해 발버둥 쳐야 했기에 그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독한 효율성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첫 번째 세부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제조업과 인공지능의 결합률, 그리고 실행 속도를 보여주는 그래프였습니다. 여러분은 한국을 그저 제조업 잘하는 나라, 반도체 공장 정도로 생각하셨겠죠? 착각입니다. 한국은 지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하드웨어 제조 능력과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기술을 완벽하게 결합해낸 나라입니다. 미국은 설계는 잘하지만 공장이 없습니다. 중국은 공장은 있지만 디테일과 신뢰가 부족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 두 가지를 한 손에 쥐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 대표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2026년 현재 엔비디아와 오픈AI가 설계한 차세대 칩을 설계도만 던져주면 단 석 달 만의 수율 90%로 완벽하게 뽑아낼 수 있는 나라는 지구상의 한국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예술의 경지입니다. 독일 대표님, 독일의 스마트 팩토리가 한국의 공정 속도를 따라갈 수 있습니까? 독일 대표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이미 독일의 자동차 회사들이 한국산 배터리와 전장 부품 없이는 차를 못 만든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두 번째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국방 가성비와 신속 대응력을 보여주는 그래프였습니다. 자유진영의 무기고라는 별명이 붙은 항목이었죠. 유럽 대표님들 솔직해집시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여러분이 포탄 하나, 탱크 한 대를 만드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6달, 1년. 의회 승인 받고 예산 따내고 라인 깔다가 전쟁 다 끝납니다.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회의실이 쩌렁 울렸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계약서에 도장 찍고 불과 석 달 만에 최신형 전차와 자주포를 유럽 항구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속도, 그 품질, 그리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 가격 경쟁력. 이건 단순히 공장이 잘 돌아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국가 전체의 시스템이 상시 전시 상황에 준할 만큼 극한의 효율로 세팅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방산 분야에서 한국은 이미 미국 다음 가는 자유진영의 거대한 무기고입니다. 한국이 없으면 나토의 동부 전선은 텅 비게 됩니다. 폴란드와 대규모 무기 계약을 맺었던 경험이 있는 유럽 대표들이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었습니다. 반박할 수 없었으니까요. 한국산 무기가 아니었다면 지금쯤 유럽의 안보 지도가 어떻게 바뀌었을지 장담할 수 없다는 걸 그들도 내심 인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가 가장 보여주고 싶었던 세 번째 그래프. 문화와 소프트 파워의 침투력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따라하고 싶어하는 나라라는 부제가 붙은 항목이었죠. 경제가 튼튼하고 군사가 강한 나라는 역사에 많았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젊은이들이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그 나라의 음식을 먹고 그 나라의 노래를 따라 부르게 만드는 매력까지 갖춘 나라는 드뭅니다. 그것도 총칼이 아니라 오직 문화의 힘으로 말이죠. 저는 일본 대표를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일본 대표님, 과거에는 전 세계가 일본의 소니와 애니메이션을 동경했었죠. 하지만 2026년 지금은 어떻습니까? 파리, 런던, 뉴욕의 광장에서 젊은이들이 어떤 노래에 맞춰 춤을 추고 있습니까? 넷플릭스 글로벌 상위 10위 중 3개가 한국 콘텐츠입니다. 한국은 이제 물건을 파는 나라가 아닙니다. 동경을 파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끄고 회의실의 메인 조명을 다시 밝혔습니다. 갑작스러운 밝음에 대표들이 눈을 찡그리며 손으로 빛을 가렸습니다. 마치 진실의 빛이 너무 눈부시다는 듯이. 자, 다시 묻겠습니다. 일본 대표님, 그리고 여기 계신 G7 여러분. 자원도 없고 땅도 좁은 나라가 오직 사람의 머리와 땀, 그리고 끈기 하나로 이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50년 전 여러분에게 돈을 빌리던 나라가 이제는 여러분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래도 이것이 단순한 오류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인정하기 싫은 현실입니까? 일본 대표는 창백해진 얼굴로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쳤습니다. 그의 이마에 송글송글 맺힌 식은땀이 조명을 받아 번들거렸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주장했던 전통이나 품격, 아시아의 형님 따위의 수사가 저 압도적인 실력 앞에서는 얼마나 초라하고 구차한 변명인지.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한국이 2위라니. 그렇다면 우리가 삼류 국가란 말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처절했습니다. G7이라는 간판 하나로 버텨온 자존심이 무너지는 소리였죠. 저는 그에게 마지막 쐐기를 박듯 아주 차갑고 건조하게 말했습니다. 일본 대표님, 순위를 인정하든 안 하든 그건 당신의 자유입니다. 제네바는 감정을 다루는 곳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저 스크린 속 태극기는 당신의 인정 따위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국은 이미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문제는 한국이 아닙니다. 저는 잠시 뜸을 들이며 테이블에 앉은 7명의 대표들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습니다. 문제는 과연 지금의 낡은 G7이 저 거대한 한국을 담을 그릇이 되는가입니다. 한국이 들어오는 게 영광인 게 아니라 한국이 들어와 줘야 G7이 사는 겁니다. 그 순간 지금까지 조용히 듣고만 있던 미국 대표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190cm가 넘는 거구에 그가 일어서자 회의실의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세계 최강 대국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그것이 오늘 회의의 진짜 결론이 될 테니까요. 미국 대표는 천천히 저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의 손아귀 힘은 강했고 표정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의실이 쩌렁 울리도록 굵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호프만 교수, 아주 훌륭한 분석이었습니다. 내 생각과 정확히 일치하는군요. 사실 우리 백악관은 이미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이 낡고 삐걱거리는 테이블에 새로운 엔진을 장착할 때가 되었다고 말이죠. 그리고 그는 일본 대표를 향해 고개를 돌리며 서늘하면서도 위압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친구들. 우리 바로 옆자리에 나의 가장 강력한 동맹인 한국이 앉는 것. 반대할 명분이 있습니까? 만약 반대한다면 그건 미국의 판단에 반대하는 걸로 간주해도 되겠습니까? 미국의 공식 지지 선언. 아니, 사실상의 통보였습니다. 일본 대표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털썩 의자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한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시대가 떠오르는 역사의 변곡점을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일본의 침묵, 그리고 미국의 확신. 이보다 더 완벽한 결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충격은 이 모든 결과를 받아든 한국 정부의 반응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아주 담대하고도 충격적인 답변이 제네바로 날아왔으니까요. 미국 대표의 굵직한 선언이 회의실의 천장을 때리고 사라진 뒤 그 공간에는 기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패배자가 내뱉는 단말마 같은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태동할 때 느껴지는 거대한 지각 변동의 전조와도 같은 진동이었죠. 일본 대표는 의자 깊숙이 몸을 파묻은 채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고 넥타이는 삐뚤어진 채였습니다. 미국의 공식 지지. 그것은 곧 G7의 만장일치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반기를 든다는 건 곧 세계 최강 대국인 미국과 척을 지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으니까요. 더구나 그가 믿었던 데이터라는 무기마저 한국의 압승으로 끝난 마당에 그에게 남은 카드는 단 한 장도 없었습니다. 의장이 조심스럽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럼 미국 측의 제안에 따라 대한민국을 새로운 G7의 8번째, 아니 사실상 2번째 핵심 멤버로 초대하는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견 있으십니까? 독일 대표가 헛기침을 하며 가장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이견 없습니다. 호프만 교수의 데이터는 충격적이지만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니까요. 우리 유럽 입장에서도 한국의 배터리와 방산 협력이 절실합니다. 프랑스 대표도 어깨를 으쓱하며 거들었습니다. 동의합니다. 파리의 젊은이들이 한국 문화를 소비하는 걸 보면
이미 심리적 G7은 한국입니다. 문화적 파급력 면에서도 자격은 충분하죠. 이탈리아, 캐나다, 영국. 하나둘씩 동의의 표시로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든 시선이 일본 대표에게 쏠렸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집어 들려다 내려놓고는 씹어뱉듯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기권하겠습니다. 하지만 기록에는 남겨주십시오. 우리는 여전히 아시아의 유일한 리더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이며 한국의 가입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미국 대표가 말을 잘랐습니다. 좋습니다.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으로 하죠. 시기상조라니 친구. 시계 좀 보게. 벌써 2026년이야. 미국 대표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일본 대표의 마지막 자존심을 짓밟았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순식간에 한국 가입 축하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샴페인 병 따는 소리가 들릴 것만 같았죠. 그들은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초대장을 보내면 한국이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하고 달려올 거라고요. 50년 전 원조를 받던 나라였으니 G7이라는 감투가 얼마나 탐나겠냐고 생각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선진국병에 걸린 자들의 오만함입니다. 저는 속으로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들은 아직도 한국을 모르는군. 데이터를 봤으면서도 그 나라 사람들의 기질을 못 읽었어. 의장이 스크린을 통해 서울, 대한민국 대통령실과의 화상 연결을 시도했습니다. 자, 이제 서울을 연결해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한국 시각은 저녁이겠군요. 아마 축제 분위기일 겁니다. 스크린의 로딩 화면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대표는 애써 화면을 외면하고 있었지만 귀는 쫑긋 세우고 있었을 겁니다. 한국이 굽신거리는 꼴이라도 봐야 속이 풀릴 테니까요. 맑은 연결음과 함께 제네바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에 서울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나타난 풍경은 그들이 예상했던 축제나 감격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파티복을 입은 외교관들이 샴페인을 터뜨리는 장면? 아니었습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의 집무실로 보이는 그곳은 마치 전시 지휘 통제실처럼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뒷배경으로 보이는 수십 개의 모니터에는 전 세계 증시 현황, 반도체 공급망 지도, 그리고 북태평양의 군사 위성 영상이 실시간으로 번쩍이고 있었죠. 화면에 등장한 한국 측 대표 국가안보실장은 소매를 걷어붙인 채 한 손에는 서류 뭉치를, 한 손에는 태블릿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보며 정중하지만 아주 건조하고 사무적인 어조로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네바. 대한민국 국가안보실장입니다. 먼저 늦은 시간까지 회의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용건만 간단히 듣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중동 지역 플랜트 수주 건과 반도체법 개정안 처리로 1분 1초가 급한 상황이라서요. 회의실에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바쁘니까 용건만 말해라라니. 프랑스 대표의 입이 떡 벌어졌고 미국 대표조차 흥미롭다는 듯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당황한 의장이 더듬거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 네, 실장님. 여기는 G7 전략회의입니다. 방금 우리는 만장일치로 대한민국을 새로운 G7의 정식 멤버로 초대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귀국을 세계 최고의 리더십 그룹에 초대하는 바입니다. 의장은 기대에 찬 눈빛으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이제야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나오겠지 싶었겠죠. 하지만 화면 속 한국 실장은 덤덤하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마치 식당 예약 확인 전화를 받은 사람처럼 말이죠. 아, G7 확장권 말씀이군요.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제안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검토요? 독일 대표가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습니다. 이보세요, 실장님. 이건 검토할 사안이 아니라 수락해야 할 사안입니다. G7입니다. 전 세계가 들어오고 싶어 안달난 선진국 클럽이라고요. 한국 실장은 그제야 들고 있던 서류를 내려놓고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가울 정도로 이성적이었습니다. 독일 대표님, 그리고 G7 관계자 여러분. 말씀하신 전 세계가 안달난 클럽이라는 표현,
2026년 현재 시점에서도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그는 픽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해집시다. 지금 아쉬운 건 한국입니까? 아니면 G7입니까? 지금 반도체 공급망이 끊기면 자동차 공장이 멈추는 건 독일입니다. 지금 배터리가 없으면 탄소 중립 목표를 폐기해야 하는 건 프랑스죠. 지금 태평양에서 군사적 파트너가 없으면 불안한 건 미국과 일본 아닙니까? 일본 대표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한국 실장의 말은 하나하나가 뼈를 때리는 사실이었으니까요. 저희 대한민국은 이미 G20, 경제협력개발기구, 그리고 각종 다자간 협의체에서 충분한 발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굳이 G7이라는 명찰 하나 더 다는 것이 우리 국익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 합니다. 우리는 명예를 먹고 사는 개발도상국이 아닙니다. 실리를 챙겨야 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입니다. 미국 대표의 입에서 감탄사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이 지금 밀당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것도 아주 고단수의 외교적 배짱을 부리고 있다는 것을요. 이것은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몸값 올리기였습니다. 한국 실장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단순히 멤버수 하나 늘리기라면 정중히 거절합니다. 하지만 만약 G7을 현재의 낡은 체제가 아니라 미래 기술과 공급망 안보를 주도하는 기술 동맹으로 재편하는 것이라면, 그리고 그 재편 과정에서 한국이 단순한 참여자가 아니라 설계자로서의 지위를 보장받는다면, 그때는 기꺼이 합류하겠습니다. 회의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가입을 허락받는 게 아니라 가입의 조건을 걸다니. 그것도 G7의 체질 자체를 바꾸자고 역제안을 하다니. 이것은 주객전도. 아니, 완벽한 갑을 관계의 역전이었습니다. 일본 대표가 부들부들 떨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오만입니다. 감히 선진국들에게 조건을 걸다니. 한국이 언제부터 그렇게 대단한 나라가 됐습니까? 화면 속 한국 실장은 일본 대표의 항변을 예상했다는 듯 아주 서늘한 미소로 응수했습니다. 그 미소는 50년 전 식민 지배를 당했던 약소국의 울분이 아니라 실력으로 상대를 압도해버린 강자의 여유였습니다. 일본 대표님, 오만이 아닙니다. 자신감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감은 방금 여러분이 보신 그 데이터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대단한 나라가 된 게 언제냐고요? 글쎄요. 당신들이 과거의 영광에 취해 낮잠을 자고 있던 그 30년 동안 우리 국민들은 잠을 줄여가며 기술을 개발하고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의 이 격차를 만든 겁니다. 그는 시계를 보며 말을 맺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다음 회의가 있어서 이만 줄여야겠습니다. 워싱턴과 반도체 보조금 관련 화상회의가 잡혀 있어서요. G7 가입권은 우리가 제시한 조건에 대한 여러분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화면이 꺼지기 직전 잊고 있었다는 듯 툭 던졌습니다. 초대해 주신 건 어쨌든 고맙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의자에 앉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건 이제 G7이 아니라 대한민국입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검게 변한 스크린 위에는 한국 실장의 마지막 한마디가 환청처럼 맴돌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남겨진 7나라의 대표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누구는 헛웃음을 지었고 누구는 충격에 멍해졌으며 일본 대표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망연자실해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제 역할은 끝났으니까요.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데이터보다 더 드라마틱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G7이라는 거대한 공룡이 대한민국이라는 날렵하고 강력한 호랑이 앞에서 쩔쩔매는 꼴을 말이죠. 미국 대표가 침묵을 깨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설계자라. 마음에 드는군. 역시 내 파트너다워. 이봐, 다들 뭐해? 서울에 다시 연락해. 조건을 수락하겠다고. 아니, 제발 와달라고 사정이라도 하라고. 그의 호통에 보좌관들이 부산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콧대 높던 유럽의 관료들이 전화기를 들고 서울의 눈치를 살피는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그 소란스러운 풍경 한가운데 일본 대표만이 섬처럼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시대가 그가 그토록 붙잡고 싶었던 아시아. 유일의 선진국이라는 타이틀이 완전히 끝났음을 인정해야 하는 잔인한 시간이었죠. 저는 회의실을 빠져나오며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안개가 걷히고 레만 호수 위로 별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문득 지구 반대편, 지금쯤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을 서울의 하늘이 궁금해졌습니다. 자원 하나 없는 그 작은 땅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저런 기적을 만들어낸 걸까요? 단순히 똑똑해서? 열심히 일해서? 아니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 숫자들이 품고 있는 진짜 비밀을요. 그것은 단순히 경제학 교과서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세대의 피와 땀, 그리고 눈물이 만들어낸 결정체라는 것을. 회의실을 빠져나오자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등 뒤에서는 여전히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울에 다시 전화를 걸어라. 한국 대통령실과 직통 전화를 개설하라며 다급하게 외치는 G7 관료들의 목소리. 그리고 그 소음 속에서 철저히 배제된 채 고개를 떨구고 있는 일본 대표의 쓸쓸한 뒷모습이 교차했습니다. 저는 옷깃을 여미며 레만 호수변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호수 위로 희미하게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차오르는 그 풍경을 보며 저는 문득 지구 반대편, 대한민국 서울의 아침을 상상했습니다. 지금쯤 그곳은 출근길로 분주하겠죠. 지하철은 콩나물 시루처럼 꽉 차 있을 것이고 버스는 쉼없이 달리고 있을 겁니다. G7 선진국, 글로벌 중추국가. 제네바의 귀족들이 탁상 공론하며 붙인 그 화려한 이름표들이 과연 저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한국의 보통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취리히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프로젝트의 최종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의 제목은 보이지 않는 자본이었습니다. G7 국가들은 궁금해했습니다. 도대체 한국의 비결이 뭔가? 자원도 없고 전쟁의 폐허였던 나라가 어떻게 50년 만에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고 이제는 G7을 위협하는 지투가 되었는가? 경제학자들은 수출 주도형 성장,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 재벌 시스템의 효율성 같은 용어들로 분석하려 듭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건 껍데기일 뿐입니다. 데이터 분석가로서 제가 발견한 진짜 비결, 코드 K의 엔진을 돌리는 진짜 연료는 따로 있었습니다. 저는 빈칸에 천천히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이 기적의 이름은 희생이다. 독일의 광산 지하 1000m 막장에서 석탄 가루를 마시며 외화를 벌어왔던 파독 광부들의 검은 땀방울. 말도 통하지 않는 독일 병원에서 시신을 닦으며 눈물 흘렸던 파독 간호사들의 거친 손. 자결하는 태양 아래 중동의 사막에서 모래바람을 맞으며 건물을 올렸던 건설 노동자들의 구릿빛 등. 베트남의 정글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참전 용사들의 피. 그리고 나는 못 배웠어도 내 자식만큼은 공부시켜야 한다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소를 팔고 논을 팔아 자식들의 등록금을 댔던 그 수많은 어머니와 아버지들의 헌신. 그들이 벌어온 달러가 경부 고속도로의 아스팔트가 되었고 그들이 흘린 피와 땀이 포항제철의 용광로 불꽃이 되었으면 그들이 덜 먹고 덜 입으며 가르친 자식들이 오늘날 반도체를 만들고 배터리를 만들고 세계를 휩쓰는 한류 문화를 만든 것입니다. 제네바의 관료들은 한국의 오늘을 보며 감탄합니다. 와, 한국의 기술력이 대단하군요. 1등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기술력 뒤에 숨겨진 어제를 보지 못합니다. 1등을 하기 위해, 가난을 끊어내기 위해 남들보다 2배, 3배 더 빠르게 뛰어야 했던 소위 빨리빨리 문화 속에 녹아있는 그 처절한 생존 본능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일본이 잃어버린 30년 동안 매뉴얼과 도장에 집착하며 안주하고 있을 때 한국은 그 30년을 격동의 시간으로 채웠습니다. 외환위기라는 국가 부도의 날을 맞았을 때조차 장롱 속 금부치를 꺼내 나라 빚을 갚았던 국민들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 교과서에도 없는 그 기이하고도 위대한 애국심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G7의 상석에 올려놓은 진짜 힘인 것입니다. 기차가 취리히 역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강단으로 향했습니다.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 미래의 리더가 될 유럽의 청년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칠판에 크게 두 개의 원을 그렸습니다. 왼쪽 원에는 G7, 과거의 기준이라고 쓰고 오른쪽 원에는 코드 K, 새로운 미래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G7 회의에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이 일본을 제치고 유럽을 넘어서 미국과 나란히 섰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공짜 기적은 없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강의실 뒤편에 앉아 있는 한국인 유학생과 눈을 맞췄습니다. 그 학생은 제네바의 소식을 들었는지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저 2위라는 숫자는 누군가의 청춘이 갈려 들어간 결과입니다. 누군가가 잠을 포기하고 휴식을 반납하고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쳐서 다음 세대에게 물려준 적금 같은 것입니다. 이제 그 적금의 만기가 돌아왔고 한국은 그 이자까지 합쳐서 세계의 리더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강의실은 숙연해졌습니다. 유럽의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필기를 했고 한국 학생은 끝내 참았던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부모님, 조부모님 세대가 겪어온 고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받은 벅찬 감동의 눈물이었을 겁니다. 일본 대표가 끝까지 인정하고 싶지 않아 했던 그 자격. 하지만 이제는 인정해야 합니다. 한국은 초대받아야 마땅한 손님이 아니라 그 집의 주인 자격이 충분한 나라입니다. 일본이 과거의 영광을 파먹고 살 때 한국은 미래의 씨앗을 심었고 이제 그 거대한 숲을 이루었으니까요. 수업이 끝나고 텅 빈 강의실에 홀로 남은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알프스 산맥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대한민국, 참 지독하고도 아름다운 나라야. 50년 만에 원조받던 손을 원조하는 손으로 뒤집다니. 인류 역사상 유일한 그 반전 드라마를 쓴 작가는 바로 그 땅의 어른들이었어.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네바 회의실에서 일본 대표가 입을 다물지 못하고 미국 대표가 한국에게 손을 내미는 그 장면에서 통쾌함을 느끼셨나요?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리는 것 같으셨나요? 그렇다면 그 통쾌함은 여러분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스크린에 뜬 그 압도적인 그래프, 세계를 놀라게 한 그 숫자들은 바로 여러분이 젊은 날 흘렸던 피와 땀의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새벽별 보고 나가서 밤늦게까지 일하며 지켜낸 그 산업 현장이 여러분이 믹스커피 한 잔으로 졸음을 쫓으며 버텨낸 그 야근의 시간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오늘의 지위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혹시 나는 늙어서 이제 아무 쓸모 없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계셨기에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버텨주셨기에 우리 자식들이 세계 무대에서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다닐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G7이 한국에게 보낸 그 러브콜은 사실 한국 정부가 아니라 지난 70년의 세월을 묵묵히 견뎌오신 위대한 여러분의 인생에게 보내는 찬사입니다. 일본이 침묵하고 세계가 경악한 그날. 그 승리의 진짜 주인공은 대통령도 장관도